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슈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연쇄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20대 여성이 구속됐다는 건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40분쯤입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텔 직원이 침대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남성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는데요.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확인한 결과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신고 녹취록에 담긴 내용인데요. 모텔 직원은 지금 전혀 숨을 안 쉬는 거냐는 소방 관계자 질문에 숨을 안 쉬고 몸이 일단 굳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장에는 혈흔이나 외부 공격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맥주캔과 신분증 그리고 의문의 음료수 병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바로 CCTV 분석에 나섰습니다. YTN이 확보한 CCTV 화면을 보면 검은색 패딩 차림의 남성과 여성이 팔짱을 낀 채 모텔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남성의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는데요. 그런데 조금 뒤 모텔을 홀로 빠져나온 여성의 손에는 아까 남성이 들었던 바로 그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CCTV를 분석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2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바로 20대 초반의 여성 어씨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난 1월 28일에도 똑같은 강북구 수유동의 다른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에도 이 남성은 어씨와 함께 있었고 의문의 음료를 마신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모텔 직원은 당시에도 가까이 와서 흔들어만 봤는데 몸이 굳어 있는 것 같다고 신고했습니다. 2명의 남성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지역 모텔에서 연쇄로 사망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피해자가 2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14일 밤 11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씨는 교제 중이던 20대 초반 남성 B씨를 만났습니다. 주차된 차량 안에서 어씨는 B씨에게 피로회복제라며 음료를 건넸습니다. B씨는 이 음료를 마시고 약 20분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3명입니다. 그렇다면 어씨는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경찰 조사 결과 어씨가 사용한 약물은 벤조디아제핀계 향정신성이 약품이었습니다.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성분인데요. 어씨는 평소 정신병력이 있어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어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어씨는 이 약물을 숙취해소제나 피로회복제에 몰래 섞어서 들고 다녔던 겁니다. 어씨는 경찰 조사에서 놀라운 진술을 했습니다. 약을 숙취해소제 등에 타서 들고 다녔고 모텔에서 피해 남성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재우기 위해 건넸다. 죽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그냥 재우려고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어씨가 집에서 미리 약물을 섞은 음료를 준비해 갔다는 점 때문입니다. 게다가 범행을 거듭하면서 약물 투여량을 점점 늘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남자친구 B씨에게 건넨 음료에 들어간 약물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28일과 2월 9일에 사망한 2명의 남성에게 준 음료에는 B씨에게 건넨 음료보다 2배 넘는 양의 약물을 넣었다고 어씨는 진술했습니다. 왜 약물의 양을 늘렸을까요? 경찰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왜 약물의 양을 2배 이상 늘렸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사망한 2명의 남성은 모두 음주 상태였습니다. 술집 등 공공장소에서 어씨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향했던 겁니다. 서울대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과다 투약하면 상승작용이 일어나 약물 중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알코올과 벤조디아제핀의 조합은 치명적입니다. 둘 다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복용하면 호흡 억제나 의식 저하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씨가 이런 위험성을 몰랐을까요?
경찰은 어 씨와 피해자들의 관계도 파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어 씨와 교제했거나 한두 번 만난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B 씨는 어 씨의 남자친구였습니다. 1월과 2월에 사망한 2명의 남성은 어 씨와 데이트나 만남을 가진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 씨는 왜 만나던 남성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어 씨는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의견 충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월 12일 오전 9시 55분쯤 어 씨는 서울 북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캡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낀 채였습니다. 취재진이 약물을 미리 준비했는지, 약물을 건넨 이유는 무엇인지,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한 이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질문했지만 어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최기원 영장 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 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어 씨에게 상해치사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살인죄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 씨가 집에서 미리 약물을 준비해 갔다는 점, 범행을 거듭하며 약물량을 늘렸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음주 상태였다는 걸 알면서도 약물을 건넸다는 점 등이 계획적 범행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에서 발견된 음료와 어 씨 주거지에서 확보한 약물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또한 어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입니다. 경찰은 어 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어 씨가 만난 다른 남성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피해를 입었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B 씨도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한 뒤에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만약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면 B 씨도 사망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파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면에서 충격적입니다. 우선 범행 수법이 매우 교묘했습니다. 외부 폭력이나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음료에 약물을 섞어 건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전혀 의심하지 못했을 겁니다. 피로회복제나 숙취해소제라고 하면 오히려 고마운 마음에 받아먹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피해자들은 어 씨와 교제하거나 데이트 중이던 사이였기 때문에 더욱 방심했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인 셈입니다. 또한 범행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심각합니다. 지난해 12월 첫 범행 이후 1월과 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약 2개월 동안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겁니다. 만약 경찰이 2월 10일 신속하게 CCTV를 분석해 어 씨를 체포하지 않았다면 추가 피해자가 더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의 빠른 대응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어 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특별한 죄책감이나 후회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죽을 줄은 몰랐다, 재우려고만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면 큰 충격과 죄책감을 느끼는 게 정상인데 어 씨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프로파일링과 심리 분석을 통해 어 씨의 정확한 심리 상태와 범행 동기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한 2명의 남성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부검 결과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어 씨의 혐의는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또한 체내에서 검출된 약물의 양과 종류를 분석해 어 씨가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만약 어 씨가 진술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약물이 검출된다면 이는 명백한 살인 의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 건네는 음식이나 음료를 함부로 받아먹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음료에 무언가를 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술자리나 모텔 같은 밀실 공간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음료를 마신 뒤 갑자기 어지럽거나 의식이 흐려진다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트 폭력이나 데이트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어 씨와 교제하거나 데이트 중이던 사이였습니다. 연인 관계나 데이트 상대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처음 만나거나 잘 모르는 상대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만나고 혼자 있는 공간을 피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만남 사실을 알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 씨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만약 계획적 살인으로 밝혀진다면 어 씨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 상해치사로 결론이 난다면 처벌 수위는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두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유족들의 슬픔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의 심정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더욱이 만나던 여성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충격은 더욱 컸을 겁니다. 유족들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빈틈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충격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 정말 무섭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어 씨의 정확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현재 어 씨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모텔 측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수수께끼 사망했는데 왜 더 빨리 발견하지 못했냐는 겁니다. 하지만 모텔 특성상 투숙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객실 내부를 수시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을 때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건도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 모텔 직원이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발견한 경우입니다. 모텔 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에 힘쓸 예정입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이나 약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향정신성이 약품의 처방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씨처럼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처방 기록 관리와 약물 사용 추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약물을 이용한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과거에는 수면제나 마취제를 불법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어 씨처럼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약물 구입 경로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적발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각심과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 씨는 앞으로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혐의를 확정하고 공소장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만약 살인죄가 적용된다면 어 씨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로 기소되더라도 두 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상당한 형량이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어 씨가 최소 징역 15년 이상의 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 씨의 살인 의도 유무입니다. 어 씨가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약물량을 늘렸다는 점, 음주 상태의 사람에게 약물을 건넸다는 점 등이 입증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용인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약물을 건넸다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변호인은 어 씨가 정신질환이 있었고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던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이 계획적이고 연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범행 후 정상적으로 행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어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해 정확한 정신 상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20대 여성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기본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